화려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눈부신 빛이 샴페인 잔에 부딪혀 산란하고 있었고, 거대한 연회장은 수많은 인파가 만들어내는 소음과 열기로 가득 차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윤세아는 자신의 오른손에 들린 크리스탈 와인 잔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방금 전까지 머릿속을 지배하던 혼란스러운 기억의 파편들을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붉은 와인은 금방이라도 잔을 넘어설 듯 위태롭게 출렁거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앞에는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을 한 여자가 두 손을 모은 채 바들바들 떨고 서 있었다. 세아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소설 속의 악녀인 윤세아로 빙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지금 이 순간이 여주인공인 민지은에게 와인을 끼얹으려던 결정적인 파멸의 시작점임을 인지하고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채 윤세아의 손끝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들은 모두 오만방자한 재벌가 영애가 또다시 난동을 부리기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윤세아는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원인 모를 분노와 짜증을 억누르며 떨리는 손가락에 힘을 주어 와인잔을 꽉 움켜쥐었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려 노력했다. 만약 지금 이 와인을 민지은의 드레스에 쏟아버린다면 그녀는 내일 아침 신문 한 면을 장식하며 사교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것이고, 그것은 곧 남주인공 강태준의 분노를 사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 뻔했다. 그녀는 이 터무니없는 운명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갑게 가라앉은 눈동자로 눈앞에 가련한 여자를 응시했다. 민지은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그렁그렁한 눈망울로 윤세아를 올려다보며 동정을 유발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세아의 눈에는 그 모습이 가증스러운 연기처럼 보일 뿐이었다. 소설 속에서 민지은은 겉으로는 순진하고 착한 척하지만 뒤로는 끈질기게 윤세아를 자극하여 악녀로 몰아가는 교묘한 인물이었기에 세아는 결코 그녀의 페이스에 말려들 생각이 없었다. 세아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천천히 거두어들이며 입가에 싸늘하면서도 우아한 미소를 띄었고, 그 예상 밖의 행동에 주변에서 숨죽이며 지켜보던 구경꾼들의 눈동자가 일제히 커지는 것을 감지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턱을 치켜들며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고귀한 자태로 민지은을 내려다보았고,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 민지은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윤세아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 사람처럼 민지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는 옆을 지나가던 웨이터를 불러 들고 있던 와인잔을 트레이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는 군더더기 없이 절제되어 있었으며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읽어낼 수 없을 만큼 침착했기에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세아는 손수건을 꺼내 손끝을 가볍게 닦아내며 민지은을 향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것은 사과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운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다. 실수로라도 내 귀한 와인을 그쪽의 저렴한 드레스에 낭비할 뻔했네요 라는 말은 차마 밖으로 내뱉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명백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고, 민지은은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연회장 2층의 난간에 기대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K1 그룹의 총재 강태준은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멈칫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윤세아가 당연히 히스테리를 부리며 민지은에게 행패를 부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그 즉시 경호원들을 시켜 윤세아를 끌어낼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던 터였다. 하지만 오늘 밤 윤세아의 행동은 그가 알던 멍청하고 감정적인 여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으며, 그 이질적인 위화감은 강태준의 흥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검은색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는 날카로운 맹금류 같은 눈빛으로 윤세아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았고, 그녀가 보여준 의외의 침착함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파헤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윤세아는 쏟아지는 시선들을 철저히 무시한 채 연회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고, 그녀가 지나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과거의 윤세아라면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졌겠지만 지금의 그녀는 마치 여왕이 자신의 영토를 순시하듯 고요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을 빠르게 시뮬레이션하며 어떻게 하면 강태준과의 약혼을 파기하고 이 지옥 같은 데스매치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이 자리를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흐트러진 정신을 수습하는 것이었기에 그녀는 출구를 향해 속도를 높였다. 그때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고 익숙하면서도 위험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윤세아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상대방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소설 속 묘사보다 훨씬 더 차갑고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강태준이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동자는 마치 심연처럼 깊고 어두웠다. 강태준은 평소 윤세아를 벌레보다 못하게 여기며 혐오감을 감추지 않았던 인물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에 서린 감정은 단순한 혐오가 아닌 탐색과 의구심이었다. 세아는 심장이 쿵쿵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어난 척 표정을 관리하며 그와 시선을 맞부딪혔고 그 대담한 행동에 강태준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강태준은 윤세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묻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지만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지는 않았다. 그는 윤세아가 자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새로운 연극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듯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띠고 있었고 그 오만함은 세아의 신경을 긁기에 충분했다. 세아는 과거에 윤세아가 강태준에게 얼마나 집착하고 매달렸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의 자신은 그에게 1mg의 애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태준을 향해 짧고 건조한 목례를 한 뒤 아무런 말도 없이 그를 지나치려 했고 이것은 강태준의 예상 시나리오에는 전혀 없던 전개였다. 항상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랑을 구걸하던 여자가 자신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치려 하자 강태준은 순간적으로 당혹감을 느꼈고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윤세아의 팔목을 낚아챘다. 거친 악력의 세아는 미간을 찌푸리며 멈춰 섰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팔목을 잡고 있는 강태준의 손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거 놓으시죠. 강태준 씨라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며 그 안에는 그 어떤 미련이나 애증도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불쾌함만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윤세아의 냉정한 목소리에 흠칫 놀라 손에 들어갔던 힘을 살짝 풀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놓아주지는 않은 채 집요하게 그녀의 눈동자를 탐색했다. 오늘따라 유난히 조용하군, 윤세아답지 않게 라는 강태준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도 세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저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도발에 일일이 반응해 주는 것이야말로 그가 원하는 바이며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임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에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당신이 기대하던 난장판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유감이네요. 하지만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니 이만 놓아주시죠라며 세아는 강태준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강태준의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멈췄고 그 틈을 타 세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 출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연회장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자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낀 세아는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 기사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도망치듯 차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파묻은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심의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려 노력했다. 그녀가 빙의한 윤세아는 재벌가인 성진그룹의 외동딸이자 악명 높은 악녀였고 강태준은 대한민국 재계를 주름잡는 K1그룹의 젊은 총재이자 그녀의 정략결혼 상대였다. 원작 소설의 결말대로라면
그녀는 강태준에 대한 집착으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 결국 집안을 망하게 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운명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개죽음을 당할 생각이 없었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강태준과의 질긴 인연을 끊어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가 부모님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정략 결혼을 파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녀가 가진 기업 경영에 대한 지식과 미래를 아는 정보를 이용한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었다. 세아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매만지며 소설 속 윤세아의 아름답지만 도끼 어린 외모가 아닌 지적이고 강인한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일찍 변호사를 부르고 강태준과의 약혼 파기와 관련된 위약금 조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연 회장에 남겨진 강태준은 윤세아가 사라진 방향을 한동안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켜 있었다. 평소라면 윤세아가 사라지자마자 쾌재를 부르며 민지은을 챙겼겠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민지은의 존재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고 오로지 윤세아의 마지막 눈빛만이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 눈빛은 사랑을 갈구하던 과거의 끈적한 눈빛이 아니라 자신을 동등한 인격체 혹은 그 이상의 존재로 바라보는 듯한 오만하고 당당한 눈빛이었다. 강태준은 입가에 묻어있던 미소를 완전히 지우고 예지고초 비서에게 윤세아의 최근 동향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하라고 명령하며 차가운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윤세아가 탄 리무진은 성진그룹의 본 저택을 향해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고 그녀는 차 안에서 태블릿 PC를 켜고 성진그룹의 재무제표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원작에서 윤세아는 경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쇼핑과 남자에게만 정신이 팔려 있었기에 회사가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다. 하지만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이자 전생에 유능한 컨설턴트였던 그녀의 눈에는 성진그룹의 재무 상태 곳곳에 숨겨진 횡령과 배임의 흔적들이 적나라하게 보였다. 그녀는 강태준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는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특히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최근 성진건설이 수주한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이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하청업체 리스트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그곳에는 민지은의 친인척과 관련된 유령 회사들의 이름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고 이것은 훗날 성진그룹을 부실 공사 논란에 휘말리게 하여 파산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뇌관이었다. 윤세아는 입술을 깨물며 이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어적인 태도로는 부족하며 공격적인 경영으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즉시 감사팀을 소집하여 비밀리에 내부 감사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며 다이어리에 꼼꼼하게 메모를 남겼다. 집에 도착한 윤세아는 시중을 드는 메이드들의 도움을 받아 거추장스러운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욕조에 몸을 담근 채 긴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려 했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싸자 긴장이 풀리며 잠시나마 평온함을 느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내일 당장 강태준을 만나 단판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의 약혼 파기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는데 그것은 그가 그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성진그룹과의 제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그가 거절할 수 없는 매력적인 비즈니스 제안을 준비해야만 했다. 욕실에서 나온 윤세아는 가운을 걸치고 거울 앞에 서서 젖은 머리카락을 말리며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여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화려한 이목구비와 도도한 분위기를 가진 윤세아의 외모는 확실히 악녀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영혼은 전혀 다른 존재였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을 걸듯 너의 억울한 오명을 벗겨주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너를 무시했던 모든 인간들이 발밑에 무릎 꿇게 만들어주겠다고 맹세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눈빛은 더욱 형형하게 빛났고 내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 사교계의 악녀 윤세아는 죽고 냉철한 사업가 윤세아가 탄생할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윤세아는 평소 즐겨 입던 화려하고 노출이 심한 옷들을 모두 옷장 구석으로 치워버리고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네이비색 정장 슈트를 꺼내 입었다. 그녀는 진한 화장 대신 피부 결을 살린 투명한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린 뒤 거울을 보며 완벽한 커리어 우먼의 이미지를 완성했다. 비서실장이 준비해둔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또각또각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저택의 고용인들은 180도 달라진 아가씨의 모습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기사가 열어주는 채 올라타며 행선지를 묻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K1그룹 본사라고 대답했고 이것은 그녀가 운명에 맞서 던지는 첫 번째 출사표였다. K1그룹의 로비에 들어선 윤세아는 안내데스크 직원들의 당황한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거침없이 걸어갔다. 직원들은 윤세아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 행패를 부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안 요원을 호출하려 했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기품 있고 위압적인 태도에 눌려 감히 앞을 막아서지 못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깊은 심호흡을 하며 강태준과의 대면을 준비했다. 문이 열리고 최고 경영자 집무실이 있는 층에 도착하자 강태준의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벌떡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지만 세아는 가볍게 눈인사를 건네고는 곧장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강태준의 집무실은 주인을 닮아 서늘하고 건조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무채색으로 통일된 인테리어는 그 어떤 온기도 허용하지 않는 듯한 차가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윤세아는 육중한 마호가니 무늬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집무실 중앙으로 걸어갔고 그녀의 시선은 책상 너머에서 서류에 코를 박고 있는 강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윤세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개조차 들지 않은 채 만년필을 움직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는 명백히 그녀를 무시하고 길을 꺾어 놓으려는 의도된 행동이었다. 예전의 윤세아라면 이 모욕적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당장 소리를 지르며 관심을 갈구했겠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저 팔짱을 낀 채 그가 하는 양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침묵이 길어지자 오히려 당황한 쪽은 강태준이었고 그는 예상했던 히스테리가 들려오지 않자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세아를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짜증과 권태가 뒤섞인 감정이 서려 있었지만 윤세아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와 마주하는 순간 미세하게 동공이 확장되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오늘 그녀는 평소의 짙은 화장과 화려한 드레스 대신 몸에 딱 맞는 네이비색 슈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묶어 올린 모습은 마치 유능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마주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강태준은 만년필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고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며 용건을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윤세아는 대답 대신 들고 있던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강태준의 책상 위에 미끄러지듯 밀어놓았고 그 건조한 마찰음이 적막한 공간을 갈랐다. 강태준은 봉투를 흘기 빨아본 뒤 다시 윤세에게 시선을 돌리며 이것이 또 무슨 유치한 장난이냐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윤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내용이었기에 그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우리 파혼해요. 강태준 씨라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담담하고 명료해서 마치 점심 메뉴를 고르는 사람처럼 들릴 지경이었고 그 비현실적인 침착함이 오히려 말의 무게를 더해주고 있었다. 강태준은 잠시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헛웃음을 터뜨렸고 이것이 윤세아의 새로운 관심 끌기 전략이라고 단정지으며
비소 섞인 말투로 그녀를 조롱했다. 어제 연회장에서의 쇼가 부족했나 보군. 이제는 파운이라는 카드를 써서 내 마음을 떠보겠다는 건가라고 말하는 그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윤세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봉투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그 안에 담긴 서류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닌 법적으로 검토가 끝난 정식 파운 합의서임을 주지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감정적인 소모를 하고 싶지 않으며 서로를 갉아먹는 무의미한 관계를 끝내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양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논리전견하게 설명했다. 윤세아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그녀가 제시한 위약금 조건과 주식 양도 문제, 또한 성진그룹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K1그룹을 배려한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강태준은 서류를 훑어보며 점차 표정이 굳어졌는데 이는 윤세아가 단순히 감정에 휩쓸려 내뱉은 말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에 움직이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항상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며 집착하던 여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이토록 냉정하게 이별을 요구하는 상황은 강태준의 자존심을 묘하게 건드리는 구석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윤세아를 버리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지만 윤세아가 자신을 먼저 버리겠다고 나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모순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강태준은 서류를 거칠게 덮으며 책상 위로 던져버렸고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윤세아의 앞으로 걸어나와 그녀를 위압적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는 윤세아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녀를 압박하며 파운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으르렁거렸지만 세아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든 채 그와 맞섰다. 당신이 원하는 게 이거 아니었나? 내가 사라져주는 것 말이야. 라고 반문하는 세아의 눈동자는 맑고 투명해서 강태준은 그 속에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알 수 없는 패배감과 함께 끓어오르는 정복욕을 느꼈고 이대로 그녀를 순순히 놓아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강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강태준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윤세아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고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치열하게 엉겨붙으며 스파크를 일으켰다. 좋아, 파혼해주지 하지만 당장은 곤란해. 지금 우리 주가가 합병 기대감으로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갑자기 파혼을 발표하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했다. 그는 윤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던졌는데 그것은 성진건설이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주도의 신도시 개발 입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따내서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었다. 만약 그녀가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성진그룹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입증한다면 그때는 주가 하락의 명분이 사라지니 깨끗하게 파혼해주겠다는 억지 논리였다. 윤세아는 강태준의 제안이 명백한 함정임을 즉시 간파했는데 신도시 개발 입찰은 쟁쟁한 경쟁사들이 포진해 있어 성진건설의 현재 역량으로는 수주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프로젝트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 프로젝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다름 아닌 강태준이 이끄는 K1건설이라는 사실은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는 윤세에게 불가능한 미션을 줌으로써 그녀가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거나 실패하여 다시 자신의 발밑으로 기어 들어오게 만들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다. 하지만 윤세아는 이 불리한 게임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고 그녀의 입계에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번졌다. 좋아요. 받아들이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만약 제가 그 입찰을 따낸다면 파혼뿐만 아니라 위약금은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K1그룹은 성진그룹의 사업에 일절 간섭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써주세요라고 말하는 윤세아의 제안은 대담하다 못해 무모해 보였다. 강태준은 그녀의 당돌함에 헛웃음을 흘렸지만 내심 그녀가 보여주는 투지와 자신감에 흥미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윤세아가 절대 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발버둥 칠지 지켜보는 것이 꽤 재미있는 유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계약이 성립되었고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세아는 강태준의 턱을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정중하지만 차가운 태도로 인사를 건네고 집무실을 나섰다. 그녀가 나간 뒤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겨진 강태준은 책상 위에 놓인 파혼 합의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충동적으로 서류를 집어들어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 사이로 윤세아가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음을 자각했다. 그것은 사랑이나 설렘 같은 달콤한 감정이 아니라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본능적인 흥분에 가까웠고 그는 이제 윤세아를 놓아주는 대신 그녀를 철저히 굴복시켜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욕망을 품기 시작했다. 건물을 빠져나온 윤세아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즉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팀을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방해 공작을 펼칠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소설 속 내용을 기억해내어 히든카드를 찾아내야만 했다. 원작에서 이 프로젝트는 결국 K1건설이 가져갔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평가 문제로 곤욕을 치렀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녀는 이 점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며 기사에게 회사로 가기 전에 잠시 들를 곳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은퇴한 전직도시계획국장의 허름한 사무실이었다. 성진그룹 본사 회의실에 도착한 윤세아는 이미 모여있는 임원들과 프로젝트 팀원들의 의구심 가득한 시선을 마주하며 상석에 앉았다. 그들은 회장의 철없는 딸이 갑자기 회사를 경영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번 입찰건도 어차피 K1건설에 내주기로 내정되어 있다며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다. 윤세아는 회의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좌중을 압도했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임원들을 하나하나 쏘아보며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그녀는 단순히 아버지의 딸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리더로서의 카리스마를 보여주며 구체적인 데이터와 전략을 제시했고 그녀의 전문적인 식견에 임원들의 표정은 점차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바뀌어갔다. 회의가 끝난 후 윤세아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강태준과의 내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로드맵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히 파혼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성진그룹 내부에 뿌리 박힌 민지은의 세력을 청산하고 자신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가 들어와 민지은이 로비에서 만나기를 청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윤세아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들여보내라고 지시했다. 적이 제 발로 찾아왔으니 피할 이유가 없었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겁쟁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민지은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채 들어와 윤세아를 보며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태준 씨에게 파혼을 요구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위로하는 척 비아냥거렸다. 그녀는 윤세아가 강태준에게 버림받을까봐 선수를 친 것이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친구로서 안타깝다는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윤세아는 민지은의 가증스러운 연극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의 앞에 던져주었다. 그것은 민지은이 성진그룹의 정보를 빼돌려 K1그룹에 넘긴 정황이 담긴 증거 자료의 일부였고 이를 본 민지은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다. 윤세아는 당황하는 민지은에게 가까이 다가가 귓가에 속삭이듯 경고했는데 앞으로 내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네가 가진 얄팍한 가면이 벗겨지는 건 시간 문제니까 라고 말했다. 민지은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도망치듯 집무실을 빠져나갔고 윤세아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싸늘한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고 윤세아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악녀라는 오명을 기꺼이 뒤집어 쓰고서라도 승리를 쟁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 밤이 늦도록 서류와 씨름했고 멀리서 빛나는 K1그룹의 사옥을 노려보며 반드시 강태준의 콜을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다. 성진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윤세아의 집무실은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대낮처럼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수십 년간 묵혀있던 회계 장부와 결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세아는 뻑뻑해진 눈을 비비며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지만 식어버린 커피의 쓴맛만이 혀끝에 남아 피로를 가중시킬 뿐이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 잠을 거의 자지 않고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경영 부실을 넘어선 조직적인 횡령과 배임의 증거들이었다. 특히 신도시 개발 입찰에 필수적인 자재 공급망을 담당하는 구매팀의 장부에서 막대한 자금이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고 그 배후에는 아버지의 최측근이자 그녀가 삼촌처럼 따랐던 최 이사가 있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지만 세아는 배신감에 치를 떨기보다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으로 입술을 깨물며 냉소를 흘렸다. 최 이사는 겉으로는 성진그룹을 위해 헌신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민지은의 사주를 받아 회사를 내부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고 그가 빼돌린 자금은 고스란히 경쟁사인 K1그룹의 하청업체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세아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에게 당장 최 이사를 집무실로 호출하라고 지시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잠시 후 집무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최 이사는 늦은 밤에 자신을 부른 것이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거만한 태도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최 이사는 윤세아를 여전히 철없는 어린애 취급하며 다리를 꼬고 앉아 건방진 말투로 용건을 물었고 그 태도는 세아의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아가씨가 갑자기 경영놀이에 심취하셔서 이 늙은이를 오라가라 하시는 겁니까? 라는 그의 말에는 조롱과 무시가 가득 담겨 있었다. 윤세아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뭉치를 그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 던졌다. 서류들이 눈보라처럼 허공에 흩날리며 최 이사의 얼굴과 몸을 강타했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 속에는 그가 저지른 비리, 내역과 차명 계좌, 정보가 적나라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당황한 최 이사가 허겁지겁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고 내용을 확인하는 동안 그의 얼굴색은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그리고 다시 하얗게 질려가며 시시각각 변해갔다. 윤세는 팔짱을 낀 채 그 꼴을 내려다보며 지금 이 시간부로 당신은 해고이며 내일 아침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의 고발장이 접수될 것이라고 차갑게 통보했다. 최 이사는 부들부들 떨며 이건 모함이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세아가 내밀어 보인 녹취록과 이메일 내역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본색을 드러내며 자신이 나가면 성진건설의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협박했지만 세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당신 같은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성진의 미래가 없어요.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세아의 단호한 일갈에 최 이사는 털썩 주저앉았고 곧이어 들어온 보안 요원들에 의해 양쪽 팔이 잡힌 채 질질 끌려나갔다. 그가 끌려나가며 내뱉는 저주 섞인 고함이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세아는 동요하지 않고 비서실장에게 즉시 인사팀을 소집하여 최 이사 라인의 직원들을 전원대기 발령내라고 지시했다. 집무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오자 세아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최 이사의 배후에 있는 민지은과 그 너머의 적들은 이 정도 타격으로 물러설 위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같은 시각 K1그룹의 총재실에서 강태준은 비서로부터 윤세아가 최 이사를 숙청하고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는 보고를 전해 듣고 있었다. 그는 위스키 잔을 만지작거리며 윤세아가 단순히 성질을 부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회사의 환부를 찾아내어 도려냈다는 사실에 내심 감탄하고 있었다. 그가 알던 윤세아는 사치와 향락밖에 모르는 멍청한 여자였는데 지금 그녀가 보여주는 행보는 노련한 경영자 못지않은 과단성과 통찰력을 갖추고 있었다. 강태주는 책상 한쪽에 놓여있는 성진건설의 신도시 개발 입찰 제안서 초안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를 띄었다. 재미있군. 정말로 나와 한번 해보겠다는 건가? 강태주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윤세아가 단순히 파혼을 위해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성진그룹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덤벼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적들을 상대해왔지만 윤세아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상대는 처음이었기에 묘한 전율마저 느꼈다. 그는 비서에게 내일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성진건설이 시공 중인 물류센터 현장을 시찰하겠다고 지시했다. 그곳은 이번 신도시 개발 입찰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자 윤세아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곳이었기에 그녀를 직접 만나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오후가 되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폭우가 현장을 강타하고 있었다. 윤세아는 안전모와 우비를 착용한 채 진흙탕이 된 공사 현장을 뛰어다니며 직원들을 독려하고 안전 점검을 지시하고 있었다. 최 이사가 해고된 후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그녀가 직접 현장에 나온 것이었지만 궂은 날씨 탓에 작업은 지지부진했고 직원들의 표정에도 불안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빗물에 젖은 도면을 확인하며 현장 소장과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등 뒤에서 굉음과 함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와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현장 한 구석에 쌓아두었던 대형 철제 비계가 폭우로 약해진 집안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며 작업 중이던 인부들을 덮친 것이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흙먼지와 빗물이 뒤섞인 곳에서 신음소리와 다급한 구조 요청이 터져나왔다. 윤세아는 망설일 틈도 없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고 직원들이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로지 무너진 철골 구조물 아래에 깔려 고통스러워하는 인부의 모습만이 들어왔고 본능적으로 그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윤세아는 흙탕물에 미끄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잔해를 치우며 인부의 상태를 살폈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다리가 끼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했다. 그녀는 주변에 있던 직원들에게 소리쳐 지렛대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직접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철골을 들어 올리려 안간힘을 썼다. 그때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또 다른 철제 빔이 기우뚱하며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에 고개를 든 윤세아는 시야를 가득 채우는 거대한 그림자의 공포를 느끼며 질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누군가가 억센 힘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옆으로 거칠게 몸을 날렸고 두 사람은 흙탕물 위를 뒹굴며 간발의 차이로 떨어지는 철제 빔을 피했다. 쿵하는 굉음과 함께 빔이 박힌 자리는 움푹 파였고 튀어오른 흙탕물이 그들의 몸을 덮쳤다. 세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을 감싸 안고 있는 남자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고 비에 젖어 엉망이 된 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강태준의 얼굴을 마주했다. 그의 눈동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이글거리고 있었고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격정적인 모습이었다. 강태준은 윤세아의 어깨를 꽉 움켜쥐며 미쳤어. 죽고 싶어서 환장한 거야 라고 소리쳤는데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입 모양과 표정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었다. 윤세아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그를 밀쳐내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져 물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강태준은 혀를 차며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고 그녀가 다치지 않았는지 재빠르게 몸을 훑어보았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안도감은 숨길 수 없었고 세아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낯선 감정에 혼란스러워했다. 현장 직원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고 구조대가 도착하여 부상당한 인부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강태준과 윤세아는 임시 천막 아래에서 비를 피하며 어색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강태준은 젖은 재킷을 벗어 털어내며 왜 총재가 직접 위험한 현장에 뛰어드냐고 핀잔을 주었지만 세아는 내 직원이고 내 현장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당당하게 대꾸했다. 그녀의 말에 강태준은 할 말을 잃은 듯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문득 그녀의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상처난 손을 투박하지만 꼼꼼하게 감싸주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집안이 약해졌다고 해도 비계가 저렇게 쉽게 무너질 리 없어. 강태준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며 사고 현장을 예리한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윤세아 역시 그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사고 직전 비계의 연결 부위가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을 얼핏 본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사보타주였고 누군가 성진건설의 신도시 입찰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분명했다. 세아는 주먹을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고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 이번 일은 나도 관련이 있어. 내 구역에서 이런 더러운 짓을 벌이는 건 용납 못해. 강태준의 말은 뜻밖의 제안이었고 그것은 적과의 동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는 경쟁자이기 이전에 기업가로서 비겁한 수를 쓰는 자들을 혐오했고 무엇보다 윤세아가 다칠 뻔했다는 사실이 그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세아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의 눈빛이 진지하다는 것을 깨닫고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의 정보력과 힘이 절실했기에 자존심을 굽히기로 한 것이었다.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자 현장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고 윤세아와 강태준은 나란히 서서 폐허가 된 현장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옷은 흙투성이가 되어 엉망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했고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그들 사이를 감싸고 있었다. 강태준은 옆에 서 있는 윤세아를 내려다보며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악녀가 아님을 확실히 인정했고 그녀를 향한 소유욕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윤세아를 단순히 꺾어야 할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옆에 세워두고 싶은 유일한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윤세아는 강태준의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묘한 기류가 흘렀다. 그녀는 서둘러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지만 귓불이 붉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고 강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배후를 찾아내라고 명령한 뒤 세아에게 자신의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세아는 거절하려 했지만 차가 고장났다는 핑계를 대는 그의 뻔뻔함에 못 이기는 척 그의 채 올라탔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우면서도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윤세아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이 믿기지 않았고 특히 강태준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원작에서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을 구해주는 구원자가 되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든든함을 느꼈다. 차가 성진그룹 본사 앞에 도착하자 강태준은 내리려는 윤세아의 손목을 가볍게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심해. 적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강태준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걱정이 담긴 당부였고
세아는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한 뒤 차에서 내렸고 멀어지는 강태준의 차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에게 강태준은 단순한 적이 아니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윤세아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보안팀장을 불러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사고 당시 외부인의 출입 기록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차가운 이성으로 돌아왔고 사고의 배후에 민지은과 해고된 최 이사가 연루되어 있다는 심증을 굳혔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민지은의 약점이 담긴 비밀 장부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하며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 시각 민지은은 고급배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최 이사로부터 사고가 성공적으로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고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윤세아가 이번 사고로 인해 입찰 자격을 박탈당하고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확신하며 비틀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잠자고 있던 사자 강태준의 분노를 깨웠고 윤세아라는 마녀를 각성시켰다는 사실을. 다가올 파멸의 그림자가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녀는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성진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져나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악녀 윤세아라는 자극적인 키워드가 자리 잡고 있었다. 민지은은 자신이 가진 언론 인맥과 소셜미디어의 파급력을 총동원하여 사고의 원인이 윤세아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지시와 안전 불감증 때문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은 윤세아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로 도배되었고 사람들은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재벌가 갑질이라는 프레임에 열광하며 마녀 사냥에 동참하고 있었다. 윤세아는 집무실에 앉아 태블릿 화면을 가득 채운 원색적인 비난들을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이었다. 그녀는 민지은이 이토록 치졸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자신을 매장하려 한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반드시 이 모든 오명을 벗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윤세아는 비서실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부상당한 인부와 그 가족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위로하기로 결심했는데 이는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숨을 곳 없는 정면 승부를 택한 것이었다. 병원 앞은 이미 그녀를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과 민지은에게 선동된 시위대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그들이 뿜어내는 적대적인 열기는 차창 밖으로도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윤세아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눈을 멀게 할 듯 번쩍였고 고막을 찢을 듯한 고함과 욕설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왔다. 경호원들이 필사적으로 바리케이드를 치며 길을 만들려 했지만 흥분한 군중들은 계란과 오물을 던지며 저지선을 뚫으려 달려들었고 현장은 순식간에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그때 날아든 날계란 하나가 윤세아의 어깨에 맞아 터지며 비릿한 냄새를 풍겼고 그녀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군중 틈에서 검은 모자를 눌러 쓴 괴한이 튀어나와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괴한의 손에는 번뜩이는 흉기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명백히 윤세아의 목숨을 노린 살해이었다. 윤세아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뒷걸음질 쳤지만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피할 곳이 없었고 공포에 질려 굳어버린 그녀의 눈앞으로 흉기가 끔찍한 궤적을 그리며 날아들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찰나의 순간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며 눈을 질끈 감았지만 예상했던 고통 대신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뜨겁고 끈적한 액체가 얼굴로 튀는 것을 느끼며 윤세아가 눈을 떴을 때
그녀가 마주한 것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강태준의 얼굴과 그의 하얀 셔츠를 붉게 물들이고 있는 선명한 핏자국이었다. 강태준은 괴한이 휘두른 흉기를 맨몸으로 막아낸 듯 왼쪽 어깨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고 오로지 윤세아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자신의 품 안으로 단단히 끌어안고 있었다. 경호원들이 즉시 괴한을 제압하여 바닥에 내리꽂았고 현장은 비명과 공포로 뒤덮였지만 윤세아의 세상에는 오직 피를 흘리는 강태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강태준의 상처 부위를 지혈하려 했지만 솟구치는 피는 멈추지 않았고 그녀의 하얀 손과 옷은 순식간에 붉게 물들어갔다. 강태준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윤세아의 뺨을 감싸 쥐며 괜찮냐고 물었고 자신의 아내보다 그녀를 먼저 걱정하는 그의 모습에 윤세아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원작 소설 속에서 강태준은 윤세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냉혹한 남주인공이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그녀를 구한 구원자였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강태준은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윤세아의 손을 놓지 않았고 그의 악력은 마치 그녀가 어디로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절박했다. 윤세아는 눈물을 흘리며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고 창백해진 강태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운명이 완전히 궤도를 이탈하여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달려들어 강태준을 처치실로 옮겼고 윤세아는 피투성이가 된 채 복도에 홀로 남겨져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켜 있었는데 민지은에 대한 증오와 강태준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애틋함이 혼재되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강태준이 다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탓이라는 자책감이 그녀를 짓눌렀고 만약 그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평생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해왔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고 손에 묻은 강태준의 피 냄새가 코끝을 찌르자 비로소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몇 시간이 지나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서야 윤세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강태준이 입원한 VIP 병실로 향했다. 병실 안은 고요했고 마취에서 덜 깬 강태준은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미간은 여전히 찌푸려져 있어 꿈속에서도 고통받고 있는 듯했다. 윤세아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고 그의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깨어날 때까지 곁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는데 차가웠던 그의 손이 점차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강태준이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고 시야에 윤세아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들어오자 그는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윤세아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냐고 타박하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강태준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일 뿐이었다. 그는 침대 헤드에 기대어 앉으며 윤세아를 지그시 응시했고 그 깊고 어두운 눈동자 속에는 단순한 호의를 넘어서는 강렬한 소유욕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윤세아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얼굴 가까이 가져가며 낮고 쉰 목소리로 속삭였는데 그 말은 윤세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네가 다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그러니까 윤세아 너는 내 허락 없이는 다쳐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돼. 강태준의 고백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선언이자 구속에 가까웠고 그 집착 어린 눈빛은 그가 이미 윤세아라는 늪에 깊이 빠져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윤세아는 그의 말에 담긴 무게를 느끼며 당황스러워했지만 그의 손길을 뿌리칠 수 없었고 오히려 그에게 끌려가는 자신의 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병실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한 열기로 가득 차 올랐다. 강태준은 윤세아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시선을 떼지 않았고 그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불에 데인 듯한 뜨거운 감각이 퍼져나갔다. 그는 윤세아에게 이번 사건의 배후를 반드시 찾아내어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주겠다고 맹세했고 그 목소리에는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 복수하겠다는 섬뜩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윤세아는 강태준이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건드린 존재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그가 가진 권력과 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와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고 두 사람은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되어 거대한 악에 맞설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의 부상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지자 여론은 급격하게 반전되기 시작했는데 K1그룹 총재가 경쟁사 대표를 구하다 다쳤다는 드라마틱한 서사는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윤세아를 비난하던 것에서 멈추고 사건의 진상을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경찰 수사 결과 윤세아를 습격한 괴한이 민지은의 팬클럽 회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윤세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지은이 조작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진실을 폭로했고 그녀의 당당하고 논리적인 태도에 여론은 점차 그녀의 편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지은은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강태준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K1그룹 내부의 반대파 세력과 결탁하여 그를 경영 일선에서 끌어내리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여자에게 눈이 멀어 회사의 이익을 배반하고 경쟁사를 도왔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사회를 소집했고 주주들을 설득하여 해임안을 상정하려 했다. 병실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강태준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부상으로 인해 당장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무력감을 느꼈다. 이때 윤세아가 강태준의 손을 잡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자신이 대신 이사회에 참석하여 그의 자리를 지켜주겠다고 나섰다. 당신이 나를 구해줬으니 이번엔 내가 당신을 구할 차례예요. 윤세아의 말에 강태준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그녀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다. 윤세아는 강태준에게 위임장을 받아들고 병실을 나서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민지은과 반대파 이사들의 비리 자료를 모두 챙겨 K1그룹 본사로 오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연약한 여주인공이 아니었으며 사랑하는 남자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전장에 뛰어드는 여전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고 눈빛은 승리를 확신하는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K1그룹 본사 대회의실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회의실 안에서는 강태준의 해임안을 두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반대파 이사들은 강태준의 독단적인 경영과 윤세아와의 스캔들을 문제 삼아 그를 몰아세우고 있었고 민지은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며 윤세아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들어섰고 그녀의 등장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나갔고 강태준의 의장석 옆에 서서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제가 강태준 총재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윤세아의 선언에 반대파 이사들은 웅성거리며 반발했지만 그녀가 내밀어 보인 위임장과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들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며 이사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췄고 그 시선 끝에 담긴 서늘한 경고에 몇몇 이사들은 시선을 피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윤세아는 이제부터 진짜 쇼를 시작하겠다는 듯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 화면에는 민지은과 결탁한 이사들의 추악한 거래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고 그것은
K1그룹을 뒤집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윤세아는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반대파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녀의 논리는 완벽하여 그 누구도 끼어들 틈이 없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경영 능력을 증명하는 수치들을 제시하며 이번 스캔들이 외부 세력에 의한 조작임을 명백히 밝혔고,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진짜 배신자들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일부 이사들이라고 호통쳤다. 민지은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지만 윤세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를 무시하며 발표를 이어갔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차 윤세아에게 압도되어 갔고 중립을 지키던 주주들도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기 시작했다. 이 치열한 공방전 속에서 윤세아는 단지 강태준의 대리인이 아닌 한 명의 유능한 경영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전장을 지휘하는 여왕처럼 고고하고 위엄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병상에 누워있을 강태준을 떠올리며 반드시 이겨서 그에게 승리의 트로피를 안겨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승리의 여신은 이미 윤세아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고, 그녀의 방역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K1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은 숨막힐 듯한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창밖에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조차 두꺼운 블라인드에 가려져 실내는 어두침침한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타원형의 거대한 회의 탁자 주변에는 K1그룹의 핵심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이 배석해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거나 노골적인 저기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은 강태준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를 경영 일선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꼭두각시 총재를 세우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강태준의 숙부이자 그룹 내 반대파의 수장인 강 전무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의장석에 앉아 윤세아를 내려다보며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비열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다. 강 전무는 헛기침을 하며 회의의 시작을 알렸고,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가며 강태준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과 최근 발생한 스캔들이 그룹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윤세아를 지목하며 경쟁사 대표인 그녀가 미인계를 사용하여 강태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고, 급기야는 그를 사지로 내몰아 그룹의 리더십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고 맹비난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는 조작된 재무지표와 윤세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주주들은 동요하며 웅성거리지 시작했다. 민지은은 주주석 한 구석에 앉아 피해자인 척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계는 숨길 수 없는 회심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윤세아는 쏟아지는 비난과 모욕적인 언사들을 묵묵히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고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는 듯한 여유마저 느껴졌다. 그녀는 강 전무의 연설이 끝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손에 쥔 만년필을 가볍게 돌리고 있었는데, 그 규칙적인 움직임이 회의실의 불안한 공기를 더욱 가중시켰다. 마침내 강 전무가 강태준의 해임안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선언하자 윤세아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고 그녀의 움직임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또렷하게 말했는데,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힘과 위엄이 서려 있어 소란스러웠던 회의실을 순식간에 잠재웠다. 잠시만요. 강 전무님, 표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윤세아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고 곧이어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며 복잡한 자금 흐름도와 녹취록 파일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윤세아가 지난 며칠 밤을 새우며 성진건설의 내부 감사 자료와 K1그룹의 회계 장부를 대조하여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화면에는 강 전무가 관리하는 유령 회사들이 민지은의 친인척 명의 계좌로 거액의 자금을 송금한 내역이 적나라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그 날짜는 정확히 성진건설 현장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과 일치했다. 주주들은 화면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윤세아는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강전무를 똑바로 응시하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고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나가 브리핑을 시작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자료는 단순한 횡령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강전무가 외부 세력인 민지은 씨와 결탁하여 고의로 경쟁사의 현장을 파괴하고 살인 미수를 사주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카롭게 꽂혔고 강전무는 억지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윤세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어 재생된 녹취 파일에서 강전무가 하수인에게 사고를 위장하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게 했고 그 순간 강전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민지은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억울하다며 발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렁그렁한 눈물 연기를 펼치며 윤세아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그녀의 가면은 벗겨진 지 오래였다. 윤세아는 민지은에게 다가가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더 이상 내 연극에 속아줄 관객은 없어. 민지은 이제 무대에서 내려올 시간이야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민지은은 윤세아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졌고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부축하려 하지 않았다. 윤세아는 다시 주주들을 향해 돌아서며 강태준 총재가 부상을 입은 것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회사의 명예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역설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그동안 이룩해낸 성과와 비전을 제시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리더의 교체가 아니라 내부의 적을 청산하고 단합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진정성 있는 연설에 중립을 지키던 주주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강전무와 반대파 이사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식은땀을 흘렸고 그들은 이미 대세가 기울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결국 이날의 이사회는 강태준의 해임안을 부결시키고 오히려 강전무와 관련자들에 대한 내부 감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윤세아는 회의가 끝난 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남아 반대파 이사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살 길은 지금이라도 강태준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자수하는 것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녀의 태도는 오만하리만큼 당당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토를 달 수 없었고 그녀는 명실상부한 이사회의 지배자로 등극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웠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협하던 세력을 일망타진함으로써 그에게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검이 되어주었다. 회의실을 빠져나온 윤세아는 긴장이 풀리면서 몰려오는 현기증에 잠시 벽을 짚고 섰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병원으로 향하는 채 올랐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심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해낸 일에 대해 안도감과 함께 묘한 성취감을 느꼈다. 소설 속 악녀였던 그녀가 원래의 시나리오를 뒤집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만큼 짜릿한 희열을 선사했다. 그녀는 이제 강태준에게 돌아가 승전보를 전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그가 보여줄 반응을 상상하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병원에 도착한 윤세아는 곧장 강태준의 병실로 향했고 문을 열자 침대에 기대앉아 뉴스를 보고 있던 강태준과 눈이 마주쳤다. 뉴스에서는 윤세아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반대파를 숙청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었고 강태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윤세아를 바라보았다. 그는 윤세아가 들어오자마자 TV를 끄고 그녀에게 손짓했고 윤세아가 다가가자 그녀의 허리를 끌어당겨 침대맡에 앉혔다. 정말 네가 다 한 거야. 혼자서 그 늑대 소굴에 들어가서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깊은 애정이 묻어 있었다. 윤세아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이 없으니까 내가 지켜야죠. 내 남자가 무너지는 꼴은 못 보니까라고
농담처럼 대답했다. 강태주는 그녀의 말에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얼굴을 감싸주고 깊은 입맞춤을 퍼부었다. 그의 입술은 뜨거웠고 숨결은 거칠었으며 그 안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갈망과 고마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윤세아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입맞춤에 응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천을 나누며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속에서 피어난 사랑을 확인했다. 강태주는 입술을 떼고 윤세아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맹세하듯 말했다. 이제부터 내 목숨은 내 거야. 네가 나를 살렸고 나를 지켰으니 나는 평생 너를 위해 살겠다. 그의 고백은 달콤한 사랑의 미로라기보다는 피로 맺은 군신의 서약처럼 엄숙하고 무게감이 있었다. 윤세아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는 원작의 비극적인 결말이 완전히 사라지고 두 사람만의 새로운 해피엔딩이 써지고 있음을 확신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강태준의 비서가 급하게 병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민지은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도주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으며 누군가가 그녀의 도주를 도운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했다. 윤세아와 강태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두 사람은 이 싸움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다시 않았음을 직감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처럼 모든 것을 잃은 민지은이 마지막 발악으로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강태준은 즉시 경호팀을 소집하여 윤세아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민지은의 행방을 쫓도록 지시했다. 그는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내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윤세아가 그를 제지하며 아직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렸다. 하지만 강태준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고 그는 네가 위험한데 내가 어떻게 누워만 있냐며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윤세아는 그의 완강한 태도에 한숨을 내쉬면서도 내심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든든함을 느꼈다. 두 사람은 퇴원 수속을 밟고 병원을 나섰는데 병원 로비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강태준은 윤세아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당당하게 기자들 앞을 지나갔으며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들이 채 올라타자마자 강태준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민지은을 돕고 있는 배후 세력을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그는 민지은 혼자의 힘으로는 검찰의 감시망을 뚫고 도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차 안에서 강태준은 윤세아의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는데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땀이 그의 긴장감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윤세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민지은이 갈 만한 곳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지만 짐작 가는 곳이 없었다. 그녀는 소설 속 내용을 아무리 떠올려봐도 민지은이 도주 후 어디로 숨었는지에 대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원작에서 민지은은 승리자였기에 도망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제부터는 원작의 지식도 소용없는 미지의 영역이었고 오직 두 사람의 지혜와 직감으로 헤쳐나가야만 했다. 그때 윤세의 핸드폰이 울렸고 발신번호 표시 제안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민지은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윤세야 나야 놀랐니 나 아직 안 끝났어. 네가 뺏어간 모든 것 다 되찾아올 거야. 민지은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하면서도 비틀려 있었다. 윤세아는 침착하게 어디냐고 물었지만 민지은은 곧 알게 될 거야 기대해 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윤세아는 끊어진 전화를 멍하니 바라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태준은 윤세아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무슨 전화냐고 물었고 세아는 민지은에게서 온 전화라고 사실대로 말했다. 강태준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고 그는 즉시 위치 추적을 지시했지만 대포폰을 사용했는지 위치가 잡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다가올 폭풍전야의 고요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민지은의 마지막 타겟은 분명 윤세아 자신일 것이기에 그녀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 위로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화려한 넌사인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추격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윤세아와 강태준은 서로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함께 이겨내자고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거대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파멸일지 구원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퇴원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강태준은 K1 그룹 본사로 복귀했고 그의 귀환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사신과도 같은 서늘한 공포를 몰고 왔다. 그는 아직 완치되지 않은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진통제로 고통을 억누르며 집무실에 앉아 자신을 배신하고 민지은에게 동조했던 임원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붉은 펜으로 그어가고 있었다. 비서실장이 보고하는 배신자들의 처참한 말로 와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비상대책들은 강태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의 관심은 오로지 도주한 민지은을 잡아내어 윤세아 앞에 무릎 꿇리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민지은의 도주를 도운 내부 조력자가 자신의 비서실 내부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그 직원을 직접 신문하여 민지은이 밀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캐내는데 성공했다. 강태준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고 그는 즉시 가용한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인천항 주변을 봉쇄하라고 지시하며 그 어떤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오직 자신의 방식대로 심판을 내리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세아는 강태준의 과잉 보호를 받으며 성진그룹 본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은이 단순히 도망치기 위해 잠적한 것이 아니라 최후의 발악으로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기에 모든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회사 내부에 머물고 있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윤세아는 퇴근을 준비하며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려 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연결할 수 없다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흘러나올 뿐이었다. 이상한 예감이 든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강태준의 행방을 확인하라고 지시하려던 찰나 집무실의 전기가 갑자기 모두 꺼지며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비상전력이 가동되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들이닥쳤고 윤세아는 저항할 틈도 없이 입이 틀어막힌 채 의식을 잃고 말았다. 윤세아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비릿한 바다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습한 공기가 코를 찔렀고 거칠게 파도치는 소리가 귓가를 때리고 있었다. 그녀는 손발이 굵은 밧줄로 묶인 채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자 녹슨 컨테이너 박스들이 쌓여있는 폐창고 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로 한 여자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는데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더러워진 옷차림을 한 그녀가 천천히 뒤를 돌았을 때 윤세아는 그녀가 민지은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민지은의 얼굴은 도망자 생활의 고단함으로 인해 헬스케져 있었지만 눈동자만은 광기로 번들거리며 섬뜩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손에는 날카로운 잭나이프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윤세아가 깨어난 것을 확인하자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다가왔고 그 모습은 소설 속 가련한 여주인공이 아닌 악귀 그 자체였다. 민지은은 윤세아의 턱을 칼끝으로 들어올리며 네가 내 모든 것을 뺏어갔어. 강태준도 명예도 원래 다 내 것이었어야 했다고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자신이 소설 속 주인공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윤세아를 이 세계의 오류이자 제거해야 할 바이러스로 취급하며 자신의 불행을 모두 그녀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윤세아는 칼날이 피부를 스치는 서늘한 감각에 소름이 돋았지만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대신 냉정한 눈빛으로 민지은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민지은의 심리를 자극하여 시간을 벌기로 결심하고 네가 주인공이 되지 못한 건 내가 뺏어서가 아니라 네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이야. 강태준은
악독한 너의 본성을 꿰뚫어 본 것뿐이라고 차갑게 응수했다. 윤세아의 도발에 민지은은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며 칼을 휘둘렀고 칼끝이 윤세아의 뺨을 스치며 붉은 선혈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시각 강태준은 윤세아가 납치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이성을 잃은 채 차를 몰아 납치범들의 차량이 향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의 한 폐부두로 질주하고 있었다. 그는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며 만약 윤세아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다면 그들을 살려두지 않겠다고 뼈저리게 맹세했다. 그의 뒤로는 K1 그룹의 보안 요원들이 탄 차량 수십 대가 따르고 있었고 밤거리는 요란한 엔진 소리와 타이어 마찰음으로 뒤덮였다. 강태준은 윤세아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의 위치 신호가 끊긴 마지막 지점을 향해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밖에 없었다. 폐부두 입구에 도착한 강태준은 바리케이드를 차로 들이받으며 돌진했고 창고 앞에 진을 치고 있던 민지은의 하수인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차에서 뛰어내렸다. 창고 안에서 민지은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당황하며 밖을 내다보려 했고 그 순간 윤세아는 묶여있는 손을 비틀어 밧줄의 매듭을 느슨하게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녀는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의자를 조금씩 움직여 유리 조각 쪽으로 손을 가져갔고 날카로운 유리에 손바닥이 베이는 고통을 참아내며 밧줄을 긁기 시작했다. 민지은이 다시 윤세아에게 다가오려던 찰나 굉음과 함께 창고의 낡은 철문이 찌그러지며 열렸고 역광을 받으며 서 있는 강태준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강태준은 피 묻은 셔츠를 입은 채 쇠파이프를 들고 서 있었고 그의 눈은 분노로 인해 핏발이 서 있어 마치 지옥에서 올라 요나수라를 연상케 했다. 민지은은 강태준의 등장에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곧바로 윤세아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한 발자국이라도 더 오면 이 여자를 죽여버리겠다고 악을 썼다. 강태준은 윤세아의 뺨에 흐르는 피를 보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민지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걸음을 멈췄다. 그는 민지은에게 원하는 게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 윤세아를 놔주라고 회유했지만 민지은은 돈은 필요 없다며 오직 너와 윤세아가 파멸하는 꼴을 보고 싶을 뿐이라고 광기를 부렸다. 강태준과 민지은이 대치하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윤세아는 마침내 손을 묶고 있던 밧줄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고 숨을 고르며 반격의 기회를 엿보았다. 민지은이 강태준에게 시선이 팔려있는 틈을 타 윤세아는 풀려난 손으로 민지은의 손목을 강하게 내리치며 그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민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고 윤세아는 그녀를 밀쳐내며 바닥으로 굴렀다. 그와 동시에 강태준이 바람처럼 달려들어 민지은을 제압하려 했지만 숨어있던 민지은의 하수인들이 튀어나와 강태준을 에워쌌다. 강태준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하수인들과 격렬한 육탄전을 벌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그들을 하나씩 쓰러뜨려 나갔다. 윤세아는 도망치지 않고 주변에 있던 몽둥이를 집어들고 강태준의 등 뒤로 다가오는 적을 가격하며 그와 등을 맞대고 싸우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적들을 상대했고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를 보호하며 난국을 헤쳐나갔다. 강태준은 자신의 등 뒤를 윤세아에게 맡긴 채 전방의 적들을 무자비하게 타격했고 윤세아 역시 두려움을 떨쳐내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강태준을 보조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기세에 눌린 하수인들은 하나둘씩 바닥에 나뒹굴거나 도망치기 시작했고 창고 안은 순식간에 신음소리와 타격음으로 가득 찼다. 마침내 마지막 남은 하수인까지 강태준의 주먹에 맞고 쓰러지자 창고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았고 강태준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윤세아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구석에 쓰러져 있던 민지은이 어느새 다시 칼을 집어들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윤세아의 등 뒤로 달려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윤세아 조심해라는 강태준의 외침과 함께 윤세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민지은의 칼날은 이미 그녀의 복부를 향해 날아들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윤세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칼을 피하며 민지은의 팔을 잡아채 업어치기로 바닥에 매다 꽂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민지은은 바닥에 처박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고 칼은 멀리 튕겨 나갔다. 윤세아는 쓰러진 민지은을 내려다보며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널 봐주지 않겠어 라고 단호하게 선고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창고 밖은 경찰 병력과 구급대원들의 불빛으로 환해졌다. 강태준은 윤세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몸을 샅샅이 살피며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했고 뺨에 상처를 보자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는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피를 닦아주며 늦어서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라고 자책하며 그녀를 으스러질 듯 끌어안았다. 윤세아는 강태준의 품에 얼굴을 묻고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고 괜찮아요. 당신이 왔잖아요. 라고 속삭이며 그를 위로했다. 경찰들이 창고 안으로 진입하여 민지은과 하수인들을 체포했고 민지은은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윤세아를 저주하며 악을 썼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윤세아에게 닿지 않았다. 민지은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몰락할 운명이었다. 강태준은 민지은이 끌려가는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다가 윤세아의 어깨를 감싸고 창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밤바다의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땀과 피를 식혀주었고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구급차를 향해 걸어갔다. 항구의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경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우애와 깊어진 사랑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윤세아의 손을 잡고 들어올려 손등에 키스하며 너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야. 다시는 널 위험하게 만들지 않겠어 라고 맹세했다. 윤세아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 역시 그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거치며 더욱 단단해졌다. 사건 현장이 정리되고 두 사람은 구급차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상처를 치료받으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강태준은 윤세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녀가 잠시라도 시야에서 사라질까봐 불안해했고 윤세아는 그런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안심시켜 주었다.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그들은 폭풍우가 지나간 후 찾아온 고요 속에서 평화를 만끽했다. 이제 그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모두 사라졌고 남은 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뿐이었다. 강태준은 윤세아에게 모든 게 정리되면 우리 여행을 떠나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라고 제안했고 윤세아는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소설 속 악녀로서의 운명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강태준의 연인이자 성진그룹의 당당한 후계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가 바꾼 시나리오는 완벽한 해피엔딩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그녀는 스스로 개척한 운명에 만족하며 강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인천항의 밤바다 소리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윤세아는 강태준의 품에 안겨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강태준은 잠든 그녀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밤새 그녀를 지켰다. 그는 그녀가 꾸는 꿈속에는 더 이상 악몽이 존재하지 않기를 기도하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차창 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고 붉게 떠오르는 태양은 그들의 앞날이
찬란하게 빛날 것임을 예고하는 듯 했다. 윤세아와 강태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절정을 지나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그 끝에는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온이 대지를 감싸 안기 시작할 무렵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었던 일련의 사건들도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있었다. 법원은 민지은에게 살인미수와 산업 스파이 혐의 그리고 횡령교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고 그녀의 도주를 도왔던 배후 세력들 또한 줄줄이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한때 소설 속의 가련한 여주인공으로 추앙받으며 세상의 중심에 서 있던 민지은은 이제 차가운 철창 안에서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하며 비참한 수감 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윤세아는 뉴스 속보를 통해 민지은의 선고 공판 소식을 전해 들으며 씁쓸함과 동시에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완전히 사라지는 해방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몰락을 지켜보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원작의 강제력과 비극적인 운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음을 확인하는 안도의 한숨이었다. 성진그룹과 K1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며 두 그룹이 공동으로 진행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착공되어 연일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었다. 윤세아는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성진그룹의 부회장으로 승진하여 명실상부한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졌고 그녀의 탁월한 경영 능력은 재계의 인정을 받으며 경영의 신성이라는 찬사를 이끌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파티장에서 와인을 뿌리는 철없는 악녀가 아니었으며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리더십을 겸비한 존경받는 기업가로 거듭나 있었다. 집무실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돌아가는 도심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했으며 지난 몇 달간의 치열했던 전투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빛나는 보석으로 재련해 주었다. 그날 저녁 K1그룹 주최로 열린 신도시 프로젝트 성공기념 파티는 공교롭게도 윤세아가 빙의한 첫날 사고를 칠 뻔했던 바로 그 호텔 연회장에서 개최되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연회장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 사람들은 윤세아가 등장하자 경멸의 눈빛 대신 선망과 존경이 담긴 시선을 보내며 그녀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화려한 샴페인 골드 색상의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미소 짓는 윤세아는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고 그녀의 곁에는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강태준이 든든한 호위무사처럼 서 있었다. 강태준은 파티 내내 윤세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고 참석자들은 두 사람의 완벽한 조화에 감탄하며 제게 최고의 커플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강태준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참석자들 앞에서 건배사를 제의했는데 그의 시선은 청중이 아닌 오직 옆에 서 있는 윤세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성공의 영광을 나의 최고의 파트너이자 내 생명의 은인인 윤세아 부회장에게 돌리고 싶다고 말하며 공개적으로 애정을 과시했다.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갈채 속에서 윤세아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강태준과 잔을 부딪혔고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는 그들의 승리를 축복하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와인을 끼얹으려 했던 악녀는 이제 가장 사랑받는 주인공이 되어 무대 중앙에 서 있었고 이것은 그녀가 스스로 써내려간 시나리오의 가장 완벽한 반전이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강태준은 윤세아의 손을 이끌고 연회장을 빠져나와 아무도 없는 호텔 스카이라운지의 야외 테라스로 향했다. 테라스에서는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봄밤의 달콤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윤세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가 뒤에서 그녀를 껴안으며 어깨에 턱을 괴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군. 당신 덕분에 내 인생도 그리고 이 지루했던 세상도 완전히 바뀌었어. 강태준의 낮은 목소리는 윤세아의 귓가에 따뜻하게 스며들었고
그녀는 그의 손을 겹쳐 잡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윤세아는 몸을 돌려 강태준과 마주보며 그의 넥타이를 장난스럽게 만지작거렸고, 처음 당신에게 파혼하자고 했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라고 회상했다. 강태준은 픽 웃으며 그때 당신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도저히 놓아줄 수가 없었지.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야. 내가 당신에게 미친 듯이 집착하게 된 건 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소설 속 설정상 윤세아를 증오해야만 했던 운명을 거스르고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았으며 그 집착은 결국 맹목적인 사랑으로 승화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지난날의 시련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사랑이 더욱 견고해졌음을 깨달았다. 강태준은 갑자기 표정을 진지하게 바꾸며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윤세아의 눈앞에 내밀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투명하고 영롱한 빛을 내뿜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윤세아, 우린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그 종이 조각 따위는 필요 없어. 내 남은 인생의 모든 시나리오에는 오직 너만 있으면 돼. 나와 결혼해 줄래? 강태준의 프로포즈는 화려한 수식어는 없었지만 그의 진심이 꾹꾹 눌러 담겨 있어 그 어떤 말보다 감동적이었다. 윤세아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좋아 당신의 영원한 파트너이자 아내가 되어줄게 라고 대답했다. 강태준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윤세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일어서서 그녀를 부서질 듯 끌어안으며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듯했고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그들을 위한 축포처럼 반짝거렸다. 윤세아는 강태준의 품 안에서 이 소설의 원래 결말이 무엇이었는지 더 이상 기억나지 않을 만큼 벅찬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악녀라는 껍데기를 깨고 나와 스스로의 의지로 사랑과 성공을 쟁취했으며 이제 그녀 앞에는 정해진 운명이 아닌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조간신문 한 면에는 강태준과 윤세아의 결혼 발표 소식이 대서특필되었고 세간의 이목은 세기의 커플 탄생에 집중되었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축하 속에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대중들에게는 동화 같은 이야기로 회자되었다. 윤세아는 웨딩드레스를 고르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행복한 얼굴을 보았고 문득 자신이 빙의하기 전 읽었던 소설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다. 악녀는 파멸하고 주인공들은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 상투적인 결말은 이제 완전히 수정되었고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운 윤세아 자신이었다. 결혼식 당일 식장은 발 디딜 틈 없이 하객들로 가득 찼고 버진 로드 입구에 선 윤세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강태준이 서 있는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그녀를 기다리는 강태준의 눈개는 감격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두 사람이 맞잡은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으며 주례의 성혼 선언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하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꽃가루가 흩날렸고 윤세아와 강태준은 환하게 웃으며 행진했다. 그들의 미소는 그 어떤 소설의 엔딩보다 완벽했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들이 써내려갈 새로운 인생 2막의 서곡이었다. 세월이 흘러 윤세아와 강태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존경받는 기업가 부부로서 명성을 떨쳤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윤세아는 서재에서 우연히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그곳에는 그녀가 처음 빙의했을 때 썼던 생존 계획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픽 웃으며 일기장을 덮고 창밖 정원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며 환하게 웃고 있는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예정된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고 증오를 사랑으로 변화시킨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기적이었다. 소설 속 악녀로 태어났지만 결국 모든 이의 마음을 사로잡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그녀 윤세아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쓴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향긋한 바람을 맞으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내 운명의 주인은 바로 나야.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을 넘어 영원히 계속될 거야 라고. 윤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원으로 나가 강태중과 아이들의 품으로 뛰어들었고 햇살 아래 빛나는 그들의 웃음소리는 오래도록 정원에 머물렀다.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서로를 찾아낸 두 사람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시나리오보다 아름답고 강인했다. 그렇게 소설 속 악녀였던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어 자신만의 완벽한 이야기를 완성했다.